인사드리겠습니다. 투게더 광산 집행위원장이고요. 광산군 남부 노인복지관장 강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누가 나와서 인사를 제대로 한번 하시죠. 복장이 오늘 최고로 베스트 드레서로 계시는 우리 윤종철 하남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너무 좋아서요. 저기 가실 때 참여하시면 어떠실까요? 누구요? 하정경 교수님이요? 보통 이렇게 주시면 안 받으시는데 아주 딱 받고 흔들고 주머니에 싹 들어가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특별히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올 3월까지 제가 직무대행으로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을 정식 이제 새로 선출해서 앞으로 2년 동안 광산구 지역복지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된 내용을 앞으로 광산구의 4년의 지역복지 계획을 올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는 2년 동안 그 계획에 따라서 지역복지를 진두지휘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님이십니다. 보건대 사회복지학과 한영현 교수님이신데 나오시면 포스는 있으시나 아주 여성다운 분이셔요. 그래서 말씀할 때 막 떠니까 큰 박수로 환호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대표답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위원장이시고 구청장님은 공공의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환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영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광산구 복지학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사협 쪽에서 이런 거를 시작한 게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고 또 여러 가지 강의 내용도 좋았었고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보면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일기가 뭐였냐면은 땅 위의 길, 그다음에 이제 이익의 광산복지학당에 복지 그 길을 묻다 뭐 이런 식의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2번 정도 복지학당 운영했었고 사실 이제 이런 걸 만든 것은 저희들이 이제 뭐 그동안 많이 배우고 공부도 하지만 또 그런 거를 또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복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안에 든 것들이 다 빠져버리는 그래도 뭔가 채워주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어쨌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활동가를 어쨌든 지역 주민들 어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사회복지의 상상력 또 여러 가지 생각,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넓혀주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실천에 반영이 되면서 광산 사회복지가 좀 더 새롭고 또 올바르고 활기차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2번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제3기 광산 복지 활동을 저희가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행동하는 복지의 길이라는 타이틀로 저희들이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신 하중하 교수님의 1강을 그다음에 한숙자 부천 장현정 사회복지사님의 2강을 그다음에 은수미 리더 국회의원님께서 3강을 그다음에 이무석 전대협 교수님께서 4강을 맡아주십니다. 주제는 제가 이제 주제를 보니까 주제는 저희들이 노동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큰 주제로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저희 복지 3강에서는 세 번째.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상당히 고민스러운 주제였죠. 보면 하정하 교수님 노동에 관한 전문가신데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을 보더라도 60년, 70년대 노동자 또 농민들의 희생이 없이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고도 압축 성장이 가능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80년대 우리가 제3위기랄지 중도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 시장 중심주의가 뜨면서 또다시 노동의 희생이 위해 다시 분열과 배제
그 길을 걷게 되고 결국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빈곤이랄지 양극화 계속적인 어떤 그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어내고 있죠. 보면 과연 이 속에서 사회복지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국가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진보주의자들은 또 무슨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문제를 만들어내고 병을 주는 것들을 그대로 놓고 사회복지가 약간의 약을 주면서 계속 굴러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진보주의 정치인들은 지평 또는 어떤 토대를 넓힌다는 건 좋지만 도대체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취해줘야 하는 것인지, 또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사회복지적 어떤 고민 속의 노동을 어떻게 감안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보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제가 사회복지 유니온이라는 건데, 뭐 사회복지 노동조합 이런 거겠죠. 제 경험에 따르면 제가 1990년도 3월 1일 날 사회복지과 교수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서 저희가 제자들을 배출해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취재를 시켜보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90년, 80년대에 상당히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제자들이 현장에서 당하는 걸 보면서, 야, 너네들 왜 그렇게 당하고 있냐, 너네도 한번 묶어봐라, 묶어서 어디라도 좀 위탁하고 너네끼리 붙여서 뭐 조합도 만들어보고 해봐라. 근데 결국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면 다 각계입화 돼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뭐 그냥 화나고 해도 그냥 혼자 사귀고 이러면서 뭔가 방법을 못 찾는, 그다음 그런 주제가 또 저희도 두 번째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들이 힘들죠. 지금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를 하자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근무 여건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부분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의 힐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 재충전시켜줄 것인가, 뭐 이런 주제 가지고 저희 제3기 복지학당이 아마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길게 이야기하면은 뭐 저도 힘들고 하니까 간단하게, 어쨌든 이런 좋은, 예? 굉장히 좋은 그 주제들이에요. 쉽게 접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주 일상적인 버릇처럼 사회복지를 해갈 때 한 번도 머릿속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희 그 복지학당에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뭐 하여튼 뭔가가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위원장님의 재발견입니다. 써갖고 오셔가지고 원고를 무시하시네. 하여튼 앞으로 올해 중요한 해 이른바 광산 복지 설계도를 짜시는데, 그래서 학계에 계시는 분을 일부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공에 대해서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노동대학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노동과금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전임 양력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양력은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문위원이십니다. 아시죠? 우리가 일기 땅위에 길을 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처음으로 새로운 복지 상상력을 여는 그 인문학 힐링을 했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갈 것인지 길을 물었습니다. 생기는 이제는 행동하는 복지의 길,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조직화,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를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3기 교육을 통해서 하반기 때 뜻을 같이 하는 동기를 모으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의 구체적인 현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조직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의논되고 있고, 아마도 2강 때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일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 그것을 잘 사회복지사의 조직 연대, 공익연대, 노동연대를 만드는 그런 학습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1강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하종광 교수님, 연극배우, 영화배우라고 오해받는 하종광 교수님 큰 박수로 환대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도 한번 해주십시오. 박수도 한번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봐주시는데요. 도서 상품권에 꽃다발까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강의가 가끔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듣기 때문입니다. 아휴, 그 노동 문제 강의가 들어와야 그렇지. 이렇게 시큰둥하게 듣다가 건질 게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처럼 막 시작할 때 울려버렸다 막 이렇게 기대하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저에게 이런 이제 제목이 주어졌어요. 굉장히 거창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회복지 유니언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작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우선 지난번 강의에 대한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내용 중에 이 사회복지 유니온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앞에 제가 배치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사진 기억납니까? 예, 1박 2일 프로그램의 외국인 근로자 특집이 있었습니다. 더욱 정확한 표현은 이주노동자죠. 몇 년 동안 가족을 못 만나니까 방송국에서 가족들을 몰래 초청했다가 갑자기 만나게 해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잘 안 돌아가네요. 짠. 펑펑 울었습니다. 몇 년 만에 가족을 만난 거니까. 진행하던 개그맨들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수가 140만 명입니다. 거의 다 같은 상황입니다. 몇 년째 가족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몇 사람은 기적적으로 몇 년 만에 가족을 만났지만 나머지 140만 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거의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인문학 강의를 할 때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은 생략했지만, 자, 이주 노동자도 인간이어서 몇 년에 한 번은 가족을 최소한 만나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번, 열심히 일해서 사장에게 잘 보여서 휴가를 받는다. 2번,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나 법이 바뀐다. 아이들도 금방 맞춥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개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작년에 제가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퇴직을 하고 지방에 옮겼는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에 제가 마침 거기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야, 이 병원에 오니까 간호사가 가운을 자기 돈으로 다 사 입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도 한 25년쯤 전에, 그러니까 25년쯤 전이 어떤 분기점입니까? 87년 노동자 대피생 이전에. 즉 대한민국에 단 한 개의 병원 노동조합이 없었을 때, 그때는 거의 다 그랬어요, 병원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간호사가 성실하게 직장 생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면서 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는 정부의 법이 바뀌거나 노동조합이 단체별을 체결하거나 즉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그런 일을 바로 우리가 노동조합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강의, 대학 강의할 때는 이 구조적 관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몇 시간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만 계속 가르치지, 사회 전체 변화를 위해서 당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세요, 이런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길게 합니다. 낮은 목소리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이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몇 년을 생활하면서 찍은 수백 개의 팁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굉장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최근에 이제 극영화도 만들었습니다. 화처럼. 다행히 히트했어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변영주 감독이죠. 오른쪽 끝에 있는. 그런데 지난 학기 노동대학 강사로 강의를 하셨어요. 이게 노동대학 수업하는 모습인데, 이분이 근데 강의하러 오기 며칠 전에 부설수에 올랐습니다.
프레시안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위에 책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라는 생각을 한다. 저 책이 100만 권 넘게 팔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 책을 쓴 김난도 교수가 항의한 거예요. 내가 왜 쓰레기냐. 그래서 사과했대요. 아, 표현이 좀 지나쳤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앞에 한 글자 더 있었답니다. 뭐였을까요? 예, 개쓰레기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물론 이게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노력하면 성공한다. 계속 이것만 가르치지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세상인데 그런 걸 풍자한 겁니다. 습지생태보고서라는 만화를 쓴 최규석 만화가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국 오타쿠 1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30살인데 만화책만 막 수천 권이 방에 쌓여 있습니다. 비닐 포장을 뜯지 않은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걸 보지도 않을 걸 뭐하러 샀냐? 소장용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만화 영화 만화책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예쁜 우리 아들이 인정하는 단 한 명의 한국인 만화가가 최규석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풀이나 강도하나 주호민 같은 사람들 별로 다 인정하지 않고 한국인 최규석밖에 없다. 그 백도씨라는 유월항쟁을 그린 그 유명한 만화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우리 강연 관장님 같은 분인데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최규석 씨. 이 사람이 필생의 지금 작업으로 몇십 건짜리 노동 만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데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습지생태 보고서는 여기 부제가 보면 리얼 궁상 만화잖아요. 저 사람이 대학생 때 정말 가난하게 대학을 다녔어요. 전액장학금 받으면서 그래서 자기 체험을 실제로 이제 실화를 그리고 토대로 만든 만화인데 이게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예요. 여기 보면 이 가난한 청춘들이 라면을 하나 구해서 서울 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라면 냄비 받침대로 쓰이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굉장히 신랄한 풍자죠. 이거.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개인의 성실한 노력만으로 개인의 스펙을 높이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구조를 바꾸는 일을 바로 노동조합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노동조합 활동이 구조적으로 정당한 일을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잘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게 제가 대학생들에게 냈던 중간시험 문제였잖아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적는다고 훌륭한 답은 아니다. 여긴 대학이니까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 학생들이 아주 싫어하잖아요. 자유롭게 쓰라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홈스쿨, 탈학교 청소년 네트워크 출신들의 강점이 이런 문제를 겁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학생회장도 하면서 열심히 대학생활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더니 대학원을 안 가고 대한대학을 갔어요. 그 대한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빡시게 공부하는데 지난번에 여기 목포 완도 근처의 섬에 자원봉사를 갔다 오더니 근데 대한대학에 우리 딸처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온 학생은 거의 없대요. 다 대한학교 출신들이 주로 홈스쿨 출신들이 많이 오는데 같이 다녀보면 자기가 제일 무식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무식해. 지난번에 섬에 갔는데 나만 나무 이름을 몰라. 나만 꽃 이름을 몰라. 음식을 만드는데 대한학교 출신들이 보면 어릴 때부터 조리사가 꿈인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나만 무식해. 그 조미료에 대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에 전부 잘하는데 내가 제일 무식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육이 정말 잘못돼 있구나. 딸아이 보면서도 내가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냈더니 뭐 학생들이 열심히 썼지만 한 여학생이 답안지 이건 제 실수네요. 제가 이거 녹음용 마이크를 제가 떨었죠. 됐나요? 들리죠? 네. 아니요, 저 기사한테 저기요. 제가 이제 학교에 방송사에서 인터뷰하러 가끔 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 PD, 카메라맨, 뭐 조명감독, 음향기사들이 다 와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마이크 멜 때마다 물어봅니다. 음향기사한테 정규직이세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만 들리게 말했어요. 아유, 계약직만 돼도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방송국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 부러운 거예요.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니까. 용역회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니까.
정말 심각하구나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한 여학생이 답안지에 그림 하나만 그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만점 준 답안인데 숲에 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다. 그런데 큰 나무는 그 나무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작은 나무들에게는 햇빛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구조적 모순이라는 건데 이게 왜 노동운동과 관계 있는 그림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은 나무도 생존하려면 숲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큰 나무의 과도한 가지는 걷어내고 작은 나무의 키를 빨리 키워야 되고 마치 그것처럼 이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임금 인상 요구나 자기 권리 확대 요구가 정당한 이유는 그 노동자의 교양이나 인품이 경영자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현대 산업 사회가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작은 나무가 자기 키를 더 키우고 싶은 노력이 정당한 것처럼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임금 인상 요구나 권리 확대 요구가 정당한 면이 구조적으로 있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단체 교섭하는 모습이에요. 한쪽이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한쪽은 경영진 측 교섭위원입니다. 어느 쪽이 노동조합 측일까요? 네, 벌써 외모에서 구별됩니다. 이 오른쪽 앉은 경영진 교섭위원이 훨씬 멀끔해요, 외모가. 학력을 평균 내면 어느 쪽에 학력이 높겠습니까? 이쪽 학력이 훨씬 높죠. 사용하는 말씨도 이쪽 사람들이 더 세련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노동자들의 거칠고 투박한 주장이 경영자들의 세련된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노동조합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조합을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대한민국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수밖에 없을까. 이 현대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조합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기아차 광주 공장을 다녀온 건데요. 바로 거기서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고등학생이 실수를 나왔다가 58시간 노동을 시켰어요. 주 40시간 시대에. 근데 이건 기자가 회사의 보도 자료를 보고 그대로 인용한 거고 노동조합의 조사 통계를 보니까 70시간 일한 조각도 많았습니다. 초과 근무를 100시간 넘게 시켰어요. 한 달에. 그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게 재작년 12월 달 사건인데 작년 12월 달에 기사가 하나 더 올라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의식 회복되지 않았다. 1년이 넘도록. 그래서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할 때 당황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강노현 교육감은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즉 노동조합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착오적 이념교육 하겠다는 거냐 지금. 학부모에게 사과해라까지 오고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주장이에요. 똑같은 학교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산에 대해서 극단적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 중에 한쪽일 텐데 이럴 때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면 우선 다른 나라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는 노동교육을 정말 철저히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 산하기관의 프로젝트고 보고서의 부피가 400쪽이 넘습니다. 10년 된 자료지만 아직도 제가 중요한 교재로 이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회복지 유니언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학교에서 이걸 철저히 가르쳐요. 이미 다. 무슨 사진 같습니까? 기억나세요?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1년 동안 학생들이 6차례 모의 노사교섭에 참여한다.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고 노동자 역할도 맡아보고 나중에 노동자가 되거나 다 경영자가 될 테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노동자가 되지만 대부분 경영자가 될 줄 알고 잘하죠. 이걸 6번 1년에 이제 합니다. 독일 초등학교 교과서 목차 중에서 한 페이지만 또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노사교섭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까요? 동맹을 형성하고 편지나 요구서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동맹을 형성하라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동맹을 잘 형성하라는 뜻입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문건을 작성하고 플래카드나 벽보를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매체 언론과 인터뷰하고 연설문을 작성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이 정도까지 가르칩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볼 땐 걱정되죠. 아니 학교에서 무슨 대만한 기술 가르치고 있네. 이런 생각 들겠지만 왜 이걸 학교에서 가르칠까요? 사회 전체는 그것이 위익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면 시민법률 사회과목 시간에 1년 동안 3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아니 무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교섭의 전략 전술을 몇 달 동안 가르치는 거야. 우린 그러한 생각이 들겠지만 이러한 지식을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게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깨달은다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 우리가? 학교에서 다 가르쳐야 돼요. 직장 폐쇄에 맞선 노동조합, 이 사례를 기반으로 노조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완 설명해 보시오. 이게 프랑스 중학교 4학년 국어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생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공인노무사 정도 돼야 저거 이해해요. 한국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제 다 생략했지만 한국처럼 학교에서 이런 노동조합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 그래서 미국도 일본도 다 가르치는데 우리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 기억나세요? 예, 동영상으로 봤나요? 제가 말로 설명했나요? 말로 했어요. 그럼 동영상을 제가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즘처럼 DVD나 동영상이 없던 시대 영화여서 화질은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지영 씨가 이 영화로 데뷔했어요. 극단 한강의 단원이었는데 그 극단이 그래도 노동자가 파업할 때 와서 막 연극도 공연하고 마당극 공연하고 그러던 극단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저 사람 보면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수업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화질은 안 좋지만 어떤 내용인가 잘 귀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누가 맡아볼까? L자로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이지. 자, 기회는 한 사람에 한 번 서 있다. 사랑, 인생, 구독. 사람 말고 나머지 두 개만 볼까? 다른 사람? 사랑이 나왔으니 여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만 틀렸다. 자, 다른 사람? 빛과 자유, 말씀 리버스. 이거 경제가 자유를 맞췄어. 사랑과 자유.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아직 안 나왔어. L자로 시작하는 더 멋진 단어가 없을까? 자, 사랑과 자유, 그리고 그럼 배운 거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지. 그런데 난 그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일도 노동은 힘들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고 난 생각한다. 에이 선생님,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건 용수만이 올지도 몰라. 그러나 노동이 없으면 사랑과 자유도 진정한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왜 노동을 천시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한국사에서 볼 때는 무슨 빨갱이 교사가 하는 불순한 수업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업의 내용인 거거든요.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면 주로 언론들이 주로 보도하는 내용이 저런 거예요. 승객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단란이 발생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처하십시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이 전부 중단되는 바람에 경제 피해가 하루 몇백억입니다. 계속 이런 걸 주로 강조합니다. 제가 철도공사에서 강의할 때 이 사진 이렇게 보여주니까 맨 앞에 앉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본래 항상 모여 있는데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수업 끝나고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해외 상사 주재원이어서 네덜란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하는 말이 지난번에 철도노조가 파업할 때요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 파업에 대해서 보도하는 기자나 인터뷰하는 시민들이 전부 파업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지, 그 노동자 요구사항 중에 사회 유익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 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자기가 뉴스 7개나 봤지만 어떤 누구도 이걸 설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시민도 어떤 기자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 어휘력이 조금 부족한 청년인데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네덜란드에서는 어땠는데? 파업에 관한 보도의 거의 절반 정도가 파업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해설하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언론 속에 수십 년을 살아온 거죠.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20분 늦게 도착, 서울대 면접 볼 기회 잃은 소래고 1등 이준근. 교장은 분노했습니다. 희준이 인생에 대한 손배 소송을 내고 싶다. 부모님은 한탄하죠. 자가용도 못 태워준 못 가진 부모가 죄인이다. 참 마음 아픈 기사예요. 이 기사가 보도된 뒤 철도 노조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파업대원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 학생이 면접에 늦었지만 이건 철도 파업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기사가 오보니까 정정보도해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의 언론이 노동 문제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 예만 든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이걸 몇 시간 동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복지 유니언을 올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동안 노동조합, 여러분이 사회복지 노동조합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유니언 이런 세련된 다른 단어를 골랐을까요? 그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이 사회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의사가 노동조합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유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청년 유니언, 노년 유니언 이렇게 생기고 이제 사회복지 유니언이 생긴 건데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새로운 단어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으면 그게 옳은 선택이에요. 근데 노동조합을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합니까? 유니언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편향된 제도권 교육과 언론으로부터 수십 년 세월 동안 영향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한 번쯤 의식할 필요가 있다. 내가 노동조합, 무슨 파업, 민주노총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머리에 딱 형성되는 개념이 이게 올바른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의 정상적인 교양인들의 생각과 다를지도 모른다. 의심을 가져보셔야 그 다음에 진실이 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수배전단의 민상 차이가 노동자풍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라는 단어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노동조합 만들려고 그래. 이럴 때 일가 친척이 그 말 듣고 받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유니언? 노동조합? 깜짝 놀라는 거죠. 학교에서 노동교육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 직책이 부대사입니다. 톨레랑스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인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원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부대사도 노동자로 봅니다. 국가 권력에 고용된 피고용자다. 부대사도.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왔다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나도 노동조합원입니다. 차관도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공무원 노동조합에. 차관도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노동자성을 갖는 것, 이건 인식이 당연한 거죠.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 회장입니다. 핀란드 교육을 세계 최고의 교육으로 만든 주역이어서 전 세계 교육에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핀란드는 교원, 노조, 교장협의 사이가 아주 좋다. 보통의 교장들은 대부분 교원, 노조에 가입해 있다. 나도 그렇다. 유럽에서는 교장도 전교조에 가입합니다.
영국에는 교장 노조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즉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노동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한국처럼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정부를 대신해서 교사를 억압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교사 편에 서서 권력과 맞서는 이런 형국인 거죠. 우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학교에서 노동조합을 제대로 가르친 나라와 전혀 가르치지 않은 나라의 차이인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경찰 노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노조가 이렇게 집회도 합니다. 토론토 경찰청이라 토론토 야구팀 모자를 쓰고 나온 거예요. 항의 표시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광주 경찰청이다. 그럼 전부 이제 기아 모자 쓰고 나오거든요. 소방관 노조는 동남아 국가들도 있습니다. 경찰 노조, 소방관 노조. 자, 다음에 소개한 노조가 뭡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군인 노조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회복지사는 공익성이 있는데 복지기관의 봉사단체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공공성이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유니언 이거 별로 안 어울리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성으로 따지면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군인의 공공성이 여러분보다 더 뒤집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충분히 노동자성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에요.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의 이제 군인 노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또 어떤 걱정이 됩니까? 아니 남북이 지금 대치한 상황인데 저쪽이 미사일을 막 쏘는데 군인까지 노동조합하면 국방은 누가 지키나? 우린 그런 걱정부터 합니다. 주로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른 지역의 나라에서 분단 국가인 독일에서 이런 노동자 합법화하는 과정에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어리석었겠어요? 우린 이걸 이해할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독일에서는 군인 노조가 파병에 반대했습니다. 독일 청년들의 귀한 목숨을 미국을 대신하는 총알바지로 내보낼 수는 없다. 군인 노조의 성명서가 발표됐고 의회선 파병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비리 사령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노조가 있었다. 우선 성희롱이 줄어듭니다. 함부로 했다간 바로 막 성명서가 나오니까. 여러분 마트에 보면요. 노동자가 있는 마트가 있고 없는 마트가 있습니다. 할인마트. 예전에는 그 영업 끝난 다음에 식품 코너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그 여직원들을 관리자가 야단칠 때 막 삼겹살 얼굴에 집어던지고 그랬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도 비정규직들이니까. 노동자 승직 이런 것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마트 경영진이 경력직을 채용할 때 노조가 없는 마트에서 꼭 채용해요. 와서 똑같이 그 짓을 합니다. 이 사람들. 노동자 맛을 못 봤으니까. 그럼 또 노동조합이 막 장의 집회하고 규탄 성명서 발표하고 상급 사로 받아내고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폭력들이. 노동조합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가 청렴해져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가 그 조직을 상당히 정의롭게 만든다는 거죠. 프랑스엔 판사노조, 변호사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가 프랑스까지 가서 뭐 활동을 할 때 찾아와서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보니까 프랑스의 판사노조, 변호사노조 조합원이더라. 그런 기사가 내립니다. 판사노조가 있다는 말은 곧 판사들 스스로 노동자를 지켜고 있다는 뜻이죠.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주유소나 편의점 사장도 노동자로 인정해 단결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사장 노동조합, 편의점 사장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너희가 사장이지만 대기업과 맞설 때는 사회적 약자다.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많이 그 문제가 된 가불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다 예방하는 거죠. 화물연대 노동조합을 아직 정부에서 불법 노조로 규정합니다. 노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가 하는 파업은 다 불법 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법으로 보는데 왜 그럴까요? 화물연대 조합원 중에는 트럭 운전기사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트럭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트럭을 몇 대 갖고 있어요. 그 사람도 관련 조합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기 트럭이 있는데 무슨 주 노동자냐 네가.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는 거죠. 법을. 아주 후진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노동법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지가 높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은 상당히 후진적 현상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대학원을 다녔다고 직책이 과장, 부장, 국장이라고
사회복지사라고 공익기관에 있다고 노동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부진적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도 점차 발전할수록 다른 나라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의 산별노조 건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회사가 노동조합이 한국은 회사마다 다 있어요. 하나씩. 이걸 통폐합해서 산별노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아차 노조가 따로 있었고 현대차 노조가 따로 있었고 쌍용차 노조가 다 따로 있었는데 이걸 통폐합해서 거대한 금속 산별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지역별 노조가 또 많이 생겼잖아요. 지역 일반 노조. 광주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노동조합 3개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된 경우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 노동자들이 그 구청, 시청에서 바로 청소 교육을 자기들이 수주받는 이런 청소 용역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게 모태가 일반 노조예요. 지역 일반 노조. 외국 노동자한테 이걸 한참 설명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산별 노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별 노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300년 전부터 계속 산별 노조나 지역별 노조였습니까? 아니 노동자분 본래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건데 이걸 뭐 회사마다 다 따로 만들었다가 합치고 난리야.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노동조합은 지역별이거나 산업별. 그래서 지역 단위로 다 사회복지사가 모이거나 이런 게 원래 정상적인 형태지 기관마다 회사마다 다 개별 노조를 만드는 건 전 세계 찾아보기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 퇴직한 사람이 가입할 수 없는 이상한 노동조합이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는 거 아세요? 아니, 퇴직한 사람이 어떻게 노조에 가입을 하지? 우린 그 이상하죠. 선진국의 시각으로 볼 땐 퇴직했다고 해서 노동자로서의 특혜가 모두 박탈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게. 일본과 한국만 기억해야 되죠. 일본하고 한국만 이렇게 지역별로 산업별로 광범위하게 모이는 이런 유년 형태의 노동조합이 별로 없고 본래 형태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동일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거대한 유니언을 만드는 것이 원래 이게 정상적인 형태. 다른 나라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엄청나게 비정상적이었던 상황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도 이제 기관별로 다 따로따로 노조를 만들 게 아니라 지금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대개 기관의 비리에 대한 투쟁을 하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기관별로 하나씩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얘기 했나요? 유치원 선생님 이야기 제가 했나요? 제가 만났던. 그 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을 몇 년 했는데요. 노동위원회는 노동법원이 없는 나라의 준노동법원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해고당한 노동자가 다시 일하게 해주시오. 복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직후에 그 구청, 시청이 경영하던 어린이집들이 전부 원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에 운영을 많이 했어요. 이거 전부 이제 민간에게 다 이게 불화가 된 겁니다. 한 종교재단이 어린이집을 인수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교사들을 전부 1년 계약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정규직이었던 교사들을 그 1년이 딱 지났어요. 이건 위법입니다. 원래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정규직이었던 어린이집 교사들을 1년 계약직으로 바꾼 다음에 1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재계약해야죠. 다 재계약되고 6년이란 여기서 한 명만 계약이 안 된 겁니다. 당신 계약 끝났어요. 나가. 그래서 이 교사가 구제 신청을 제기한 거예요. 계속 일하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건을 들춰봐도 이 수백 배의 서류를 훑어봐도 이 사람이 해고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상하게. 이게 해고 사유가 없는 이상한 사건입니다. 대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어린이집 재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이길 수 있을까요? 뭘 증명하면 이 재단이 이 사건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교사가 왜 자격이 없는 교사인지,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무능력한 교사인지 증명하면 재단이 이기는 거예요. 6년 동안에 이 교사 행적을 막 샅샅이 조사했어요. 재단에서. 수십 페이지 증거를 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막 이 교사의 온갖 잘못이 거기 다 막 모여있는데 또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이 보면 또. 근데 거기 중요하게 내용 거론들이 이런 거.
졸업식 하는 날 이 교사는 졸업장 순서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이사장님이 오셔서 졸업장을 수여하다가 그 이사장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졸업장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이사를 망신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졸업장 순서 하나를 맞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심판이 열렸을 때 유치원 교사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 교사가 말하기를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돈을 못 내는 아이들 이번에 4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졸업식 날 나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 아이 졸업장을 빼버린 겁니다. 나는 몰랐어요. 나 분명히 만들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챙겼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순서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죠. 말하다가 막 펑펑 웁니다. 이 사람.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이 사건들을 보니까 왜 다른 교사들은 다 계약이 연장이 되고 이 교사만 계약 연장이 안 되고 해고됐을까? 이 교사가 혼자 한 일이 있어요. 원장실에 들어가서 원장한테 재단의 비리를 따졌습니다. 근데 이 교사가 따진 비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아이들 간식비에서 빼먹습니까? 이건 너무 치사하잖아요. 이건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다 아이들이 자기들 다 과자값으로 갖고 온 돈이잖아요. 왜 거기서까지 소리 됩니까? 왜? 이건 우리가 아이들에게 500원짜리 과자 사려고 1000원짜리 소리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하면 내가 그때 절대 가만히 않겠습니다. 이 교사만 들어가서 따진 거예요. 이 교사만 이제 해버린 겁니다. 모든 재판 절차의 맨 마지막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강영 관장님은 뭐 잘 알아요. 뭐예요? 맨 마지막 절차가 최후 진술입니다. 자, 최후 진술께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대부분 굉장히 길게 말해요. 그 쌓인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교사가 1분도 못했어요. 말라가 목이 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썼냐면 이 교사가 해고되고 나서 계속 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이 직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또 그 입구에서 막았구만.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재단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뭐 많은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전과가 있어요. 업무방해죄입니다. 지금 우리 재단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업무를 방해 잡아가시오. 그 경찰에서 잡아가서 이 교사를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이 교사가 최후 진술에 하는 말이 저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교사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자라면서 그 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제가 제 손으로 학비 벌어서 학교 다니라고 내가 남보다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유치원 교사가 됐고 정말 행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이요. 내가 아이들 다 라인 앞에서 잡혀갔거든요. 내가 선생님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울면서 막 따라왔거든요. 전 빨리 돌아가야 돼. 그들이 목이 메가지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복직 결정을 우리가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사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왜 생각이 났냐면 그 최규석 만화가가 제가 TTX 타고 오는데 카톡을 보냈어요. 요 어린이집 교사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한 권을 만화책을 쓰겠다. 한 권을 허락해달라고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노동조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교사가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런 정의로운 일을 혼자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바로 노동조합. 그게 유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의로운 일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체계화하는 것. 그게 바로 노동기본권, 노동삼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사를 보면서 느낀 게 이런 일을 혼자 하지 말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구나. 여러분이 만들려는 유니언도
그런 걸 지향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책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노동운동이 희망일까? 새로운 직장인들이 노동자라 깨닫고 노동운동의 참여하는 현상이 300년 세월 동안 계속됐고 저게 자본주의 300년 동안의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결국 다른 나라와 같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세적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자본주의 과정이 식민지, 분단, 군사독재 등 세계 유일할 정도로 왜곡된 바람에 그러한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수십 년 뒤게 발전한 것 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좀 늦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 노동자 보세요.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는지. 자, 석사, 박사가 설립한 노동조합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그랬죠. 이게 전부 석사, 박사 노동조합들입니다. 이 노동조합은 저번 전원희 박사입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앉아가지고 김 박사, 이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동조합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데 연구원장이 새로 왔어요.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학자가 원장으로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주장하는 겁니다. 노동상권 헌법에서 빼야 한다. 모든 노동자 비정규직 만들어야 한다. 아니 좀 충성도 정도껏 해야지 이걸 아무리 시카고 합방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런 주장을 막 하니까 이 학자들이 양심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정한 거예요. 우리가 학자의 양심을 지키고 올바른 연구하려면 전국 포도에 맞추는 연구만 하지 않고 정말 올바른 학문을 통과하려면 노동자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로 설립한 겁니다. 근데 이 훈덕순 박사가 설립을 주도한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요즘 고등학생들은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 가잖아요. 그 선배 세대들은 수능 시험 비슷한 어떤 시험을 봤습니까? 학력고사. 우리 때는 이제 예비고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학번인데 학력고사 때는 수능과 달리 점수가 발표된 날 전국 남녀 1등 학생이 9시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크쇼에도 나오고. 근데 황덕순 박사가 84년도 학력고사 전국 1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1등을 했어도 그의 삶이 노동조합과 유니온과 관계없지 않은 겁니다. 이게 현대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예요. 탤런트 노동자 활동 다 한다고 그랬죠. 예술가들도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 그 내용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이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악단들 보면 백발이 성성한 바이올린 연주자들 다 노동조합원들이다. 그 사람들도. 영화인들도 노동조합 설립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 자신들 옷에 일사팔 숫자 3개를 붙여놓고 싸웠어요. 무슨 뜻일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주시오. 4대 보험에 가입해주세요. 의료보험도 없었거든 이 사람들은. 8시간을 추가할 때부터 연장근로로 인정하시고 다 타결됐습니다. 지금은 저걸 지키며 영화 시작합니다. 제작 비용 올라갔지요.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파는 노동자들도 노동운동을 하고 아나운서, PD, 기자 전부 언론 노조 조합원들이고 손석희 씨가 이때 파업에 앞장섰다가 이렇게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나마 종편으로 갔지만 그래도 그만큼 버틴 이유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편 4개 중에 3개는 반리수만 해요. 이건 어떤 학자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광고 시장이 절대 4개 종편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는 종편이 되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쓰는 겁니다. 지금. MBC가 파업할 때 가서 보니까 아나운서 열심히 파업에 참여하더라. 그래서 2, 3천 대의 경쟁을 뚫고 아나운서가 된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할까? 이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왜 파업을 했을까? 권력의 나팔수가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론인이 될 때 내가 정권 입맛에만 방송만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이걸 강요하니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즉 노동조합이 이렇게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사회적 약자 곁에 내가 평생을 살겠다 이런 직업을 선택할 때 가졌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 유니온을 생각하게 된 거죠. 비슷한 겁니다. 제 수업 시간에 이제 MBC 조합원들이 방문한 모습인데 노동조합 부위원장 신정수 PD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가수다 만든 사람이에요. 롤러와 세스봉 만든 사람들입니다. KBS도 파업했습니다. 똑같은 목적입니다. 권력의 나팔수가 되기를 거부하는 몸짓인데 다음날 회사가 집회하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녹색 성장 바리케이트냐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서 합니다. 이걸 굴욕감을 느끼면서 합니다. 야, 내가 먹고 살려니까 참 치사하게 VSR 지시를 받고 노동자 탄압하는 짓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걸 창피하면서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이걸 불순절과 맞선다는 정의감을 갖고 있어요. 노동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종사 스튜어디스 노동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 최초의 조종사 노동운동 설립하고 해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12년째 복직 투쟁이에요. 그런 조종사가 2명 있습니다. 좀 더 많았는데 다 정년됐고 넘었고 2명이 남았어요. 아직 해고된 조종사가. 참 다행스러운 것은 조종사들이 저 친구가 앞장서서 노동자 설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된 거야. 그래서 그 12년째 생활비를 계속 모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2 여성은 스튜어디스들입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와서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저 웃음판 로봇은 아니거든요. 이야기하다가 목이 막 메더라고요, 이 사람. 근데 한 2달 전에 신문에 1단짜리 짤막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스튜어디스들이 바지 유니폼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거 권수정 위원장이 10년을 싸웠어요. 작년 정말 영하 10년도 되는 추운 겨울날 서울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 전세 어디에 가나 사시사철 2월밖에 못 입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 대학생 한 녀석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오늘 오신 분들은 상당한 미모일 거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정말 미인들이시네요. 영화배우 하셔도 되겠네요. 서울 강남 물존 나이트클럽 가서요. 스튜어디스다. 그렇게 말하면 부킹 빵빵히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미모에 그 연봉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시지. 왜 노동자 활동을 하세요? 진급도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노동자 활동한다고 진급이 안 됩니다. 몇 년째 국제선 승무를 안 시켜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불이익을 견디면서 노동운동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걸 하세요? 한 스튜어디스가 말했어요. 한번 국제선 승무를 했는데 한국인 아기를 입양해가는 외국인 부부가 그날 비행기에 가득 탔더랍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외국인 부부가 장애아 입양했더래요. 자기가 나중에 궁금해 물어봤답니다. 장애아 입양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외국인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너무 남한에 살았거든요. 우리 가족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았거든요. 내가 이제 죽어서 신을 만나면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 너보다 불행한 이웃을 위해서 뭘 하다 왔느냐. 그걸 물어보실 텐데 내가 답할 게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기를 키울 겁니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지금 당장 죽어도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노동자가 되었어요. 난 진급도 포기했고요. 많은 불이익을 받았고요. 파업 찬반 투표함 들고 본사에 찾아갔다가 현관 대리석 바닥에 멱살 잡혀 막 내동댕이 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일 겪었지만 저는 승무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웃음판 로봇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노동자 활동하다 왔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있어요. 그 예쁜 여성이 앉아가지고 막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3시간짜리 수업이 이제 끝날 생각들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음 교수가 수업하러 들어와 있는데 안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교수식당에 쏠 테니까 더 이야기 줄 학생들이 가서 계속 거기서 이야기하자. 24명이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갑은 다 틀렸지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조종사 노조가 생기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동시에 파업을 한 적. 그때 내세웠던 파업 슬로건이에요. 안전하게 날고 싶다. 조종사 노조가 생기고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항공사들은 전 세계에서 항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다발 항공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 조종시간이 다른 나라 조종사 2배가 됐어요. 조종사 노조가 생기고부터 사고가 사라진 겁니다. 즉 노동자 활동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한 일입니다. 의사 노조가 설립됐어요. 세상에. 어떤 느낌 드십니까? 아니 의사가 무슨 노동자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많아질 겁니다. 노동조합의 유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첫 번째 케이스가 이겁니다.
병원 의사 유니언. 의사가 아무리 노동조합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들이 굉장히 강해서 유니언이라는 명칭을 택한 겁니다. 사실 노동조합 명칭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노조를 이제 한국에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을 조직했는데 여성노조에서 이주 노동자들 중에 보면은 남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노조가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좀 노동조합 명칭을 바꿨어요. 마음대로. 평등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은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의사 유니언을 설립했는데 어떤 의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을까요? 의사 중에 노동자 깃발 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장 정의로운 의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큰 대학병원 의사봉급은 거의 다 성과급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의사가 얼마나 훌륭한 의술을 갖고 있냐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줬냐에 따라 평가하는. 그래서 어떤 대학병원은 병원 로비에 각 과별로 의사 이렇게 의료진 명단이 붙여 있잖아요. 쫙. 그걸 매달 돈을 많이 벌어준 순서로 바꾸는 병원도 있어요. 대학병원이. 노동조합이 조사해 보니까 한 대학병원은 이 제도가 도입된 뒤에 검사 건수가 4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노동자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비싼 검사 많이 해야 의사의 소득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에 저항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난 인간의 생명을 구하려고 의사가 된 거지. 난 돈벌이 도구가 되려고 의사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의사부터 노동자 깃발 아래 모이는 겁니다. 가장 정의로운 사람부터 노동자 깃발 아래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소년 대학생들은 선택하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노동운동과 만나게 될 거예요. 석사, 박사가 돼도 탤런트가 돼도 예술가가 되어도 영화인이 되어도 서비스 노동자가 되어도 언론인이 되어도 조종사 승무원이 되어도 공무원이 돼도 교사가 돼도 노동조합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걸 전혀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가르치지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방향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강의할 때. 대한민국 의사노조가 반드시 설립됩니다. 지금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제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거의 한 80년 전에 했으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건. 사회가 계속 변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럼 경찰노조가 설립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은 답이 안 보여요. 자, 제 설명을 좀 더 들으면 답이 보입니다. 자, 정교회를 보세요. 처음에 불법노조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정교조 하나 때문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 아니 다른 나라는 교장도 노동자로 인식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교사가 노동자로 인식하기 용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명의 교사가 해직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교사가 노동자로 설립했다고 2,000명을 해직한 나라가 있나 찾아보세요. 이건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예 다른 나라 교사들은 노동자 안 만들었나 보죠. 이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막강한 권력이 2,000명의 교사를 해직했지만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을 때 10만 명이었어요. 정교조가. 대한민국 교사는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가르쳤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4명 중에 1명은 정교조 조합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회가 계속 변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공무원 노조가 똑같은 과정을 따라밟았습니다. 3,000명이 징계당하면서 전 세계에서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3,000명을 징계한 나라가 있나 찾아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이 정부의 힘으로 3,000명의 공무원을 징계했지만 막지 못한 겁니다. 철밥통이라고 욕먹는 공무원들 여러분이 볼 땐 좀 기득권자처럼 보이겠지만 이 공무원들이 도청,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사무소마다 공무원 노조의 깃발을 세우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즉 역사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이제 문제인 거죠. 해직당한 교사 2,000여 명과 징계받은 공무원 3,000여 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전교자 공무원 노조가 없는 미개한 나라로 남았을 겁니다. 해직당한 교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정부가 명단을 다 파악했습니다. 학교를 쫙 보냈어요. 교장 선생님이 확인한 거죠. 이 선생 정교조에 가입했다면서요.
명단이 왔거든 지금. 그런데 노동조합 탈퇴서가 같이 왔으니까 이름 석자 적어서 내세요. 그럼 해직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형식적으로 탈퇴서만 적어내고 몰래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비합법 정교조가 10년 동안 지켜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 석자 쓰지 않고 해직을 선택한 교사가 1,600명 나온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교조가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저히 개인의 선택에 맡겼어요. 그래서 간부들만 또 그걸 안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선택한 겁니다. 저는 정교조가 처음에 교사협의회, 평교사협의회, 교사평의회부터 시작을 해서 정교조가 되는 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지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전교사 200명 나올까? 교직을 포기하는 교사가 노동자 지키겠다고 1,600명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해직교사가 겪은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년 동안. 또 부부 해직교사들이 많았어요. 부부가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제가 한번 지방에 내려가려고 추운 겨울날 새벽 한 4시 반쯤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그 깜깜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추운 영하 한 10몇 도 되는 날인데 해직교사 부부가 와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세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얼마나 받냐? 한 달에 한 대가 5,000원씩 받아. 그럼 내 차도 닦아라. 제가 그때 프라이드 탈 때였습니다. 야, 둘 중에 하나는 그냥 학교에 좀 남아있지. 너희 둘 다 해직당했냐. 제가 말하다가 목이 맸어요.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유 배달하고 막 이러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 판단해 보세요. 해직한 권력과 해직당한 노동자들 중 누구의 주장이 옳았습니까? 지금 판단해 보세요. 너무 쉽잖아요. 2,000명, 3,000명을 징계하고 해직한 권력과 노동조합 설립하다가 해직당한 노동자 중에 누구의 주장이 옳았습니까? 지금 판단하면 너무 쉽잖아요. 즉 사회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점차 실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사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교조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면요. 제가 이제 김해지회가 있어요. 정교조. 김해 선임 만나러.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나이가 지긋한 분이 앉으셨어요. 두 분이 이렇게 마주보고. 해직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종이장에다 이름 석자 쓰고 안 쓰고 딱 이 차이밖에 없는 건데 그 이름 석자 안 썼던 이유로 내가 10년 동안 해직교사로 살았잖아. 앞에 앉은 분이 그러십니다. 야, 그때 뭐 이름 석자 쓴 것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네 앞에서 죄인처럼 살았다. 제 후배 중에 정교조 활동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여자 부인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선배, 우리 신랑 만나면 정교조 활동 그만하라고 말 좀 해줘. 그 사람 전인자 10년 동안 했잖아. 할 만큼 했잖아.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고3이 됐고 작은애가 몸이 아프대요. 정교조가 좀 술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술을 많이 마셔요. 10년 동안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걸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혼자도 안 들어와 또. 데리고 들어와 막 사람들. 우리 남편 보면 정교조 활동 그만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집에서 딱 붙들어 앉혀놓고 다그쳤대요. 당신 정교조 전임자 10년 했으면 할 만큼 했잖아 지금. 그만해줘. 집안 꼴을 좀 보라고. 큰애가 고3 됐고 작은애가 몸이 아픈데 지금. 그랬더니 남편이 안 할게 그러더래요. 그러고 한 2-3시간을 그냥 멍하니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정교조 활동 안 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그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그래 도대체? 남편 하는 말이. 나는 그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바람에 내가 해직이 안 됐잖아 나만. 그때 누구도 해직되고 전부 해직됐는데 내가 10년 동안 내가 학교에 있었잖아. 그 사람들 고생할 동안. 내가 평생 갚아도 그걸 다 못 갚는데 지금 내가. 그럼 계속해. 내가 설득당했어요. 그 아내가 얘기하다 펑펑 웁니다. 막 남편한테 설득당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래도 그렇게 고생하고 닦아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제 노동조합 유니언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하겠다고 9명의 공무원이 한 10년쯤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송파구청 공무원 하는 사람이 첫날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연구소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냥 밥을 샀어요.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데 공무원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송파구청 공무원. 앞으로 공무원들은 몇 천 명이나 해직을 당할까요? 그래서 내가 됐습니다.
정교조가 2,000명 해직당하면서 길을 잘 닦았으니까 노동 공무원들 훨씬 적게 당하겠죠. 그래서 550명 파면 해임당했어요. 정교조가 2,000명 해직되고 저에게 물어봤던 공무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해직됐죠. 알고 한 겁니다. 각오하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의 길을 닦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경찰 노조가 설립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다만 이게 언제일까가 문제인 거예요. 10년 안에 안 된다. 그럼 100년 안에 돼요. 사회는 변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보다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교사 노조가 만들어질 걸 알았어요. 다른 나라가 다 몇십 년 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환갑지난 다음에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무원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00명이 해직당하면서 3,000명이 징계당하면서 제 짐작보다 거의 10년 빨리 만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당할 때는 잘 몰라요. 앞이 안 보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작보다 경찰 노조도 빠를 겁니다. 조짐들이 보여요 벌써. 경찰 개혁 요구하다가 파면 해임당한 경찰이 1인 시위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장이 경찰청장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옷을 벗잖아요. 이게 다 경찰 노조가 생기기 전의 조짐들입니다. 그 야구 경기는 보면 희한한 규칙이 있잖아요. 다른 경기에 없는 무슨 효과, 유효 이런 이상한 애매한 점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고용수라는 코미디언이 그걸 빗대가지고 88 올림픽 때인가 그런데 하여튼 자기가 새로운 점수 제도를 만들었대요. 조짐, 기믹, 낌새 막 해가지고 조금만 실제 하는 거예요 경기를. 그래서 조금 움직이면 조짐, 낌새 점수를 막 주는 이게 경찰 노조가 생기는 조짐이 이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경찰 노조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4개 경찰 관련 단체가 모여서 여러분 짐작보다 빠를 거예요. 저는 소방관 노조가 더 빠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 노동조합을 준비하는 모임 이런 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이 계룡산 민박집에 이제 비밀리에 모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전국에서 모였지만 10대 명밖에 안 왔어요. 전국에서 왔어도. 근데 이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별명으로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 모여가지고 자기 별명을 가슴에 다 붙이고 만났어요. 카페에서 사용하던 별명. 나이가 많은 소방관이 있었는데 별명을 불나방이라고 적었어요. 제가 이 소방관하고 아주 어울리는 별명이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우린 그냥 불보면 들어가니까. 나중에 검찰청에서 검사가 조사할 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명령권자가 누구였냐 계속 이런 것만 따지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 현장에 도착해 냄새 맡으면 이 사람 탄 냄새구나. 이게 벌써 감이 오는데 거기 자기 몫이 아깝다고 안 들어가나? 그럼 소방관 못하지. 가족들이 갇혀있다가 막 울부짖고 뛰쳐나오는데 거기서 명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나 거기서?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 불보면 그냥 들어가거든. 이 사람들이 삶 자체가 드라마라 이야기에다 계속 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일을 가장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계속 승진한다는 거예요. 관리직으로. 여러분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보면 맨 앞에서 소방호스 끄트머리를 쥐고 불 속에 들어가는 소방관이 있습니다. 이걸 관창수라고 불러요. 가장 실력 있는 소방관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이 물살이 얼마나 센지 사람 몸이 날아갈 정도인데 그걸 화전에 정확하게 되는 건 정말 실력 있는 소방관이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관창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안 한 사람들이 계속 승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서울의 한 소방청장이 부임 인사를 하는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요즘 빨갱이 사상에 물이 들어서 무슨 소방관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설치는 소방관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소방관, 불나방이라고 붙어서 소방관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대요. 그날.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당신 불 한 번 제대로 꺼본 적 있어? 관창사 한번 해본 적 있어 당신? 그리고 털썩 앉았대요. 왜 이랬을까 내가 막 이러면서 참지 못하고 말은 했는데 걱정이 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4번 인사이동 당했대요. 다행히 파면은 안 당했대요. 워낙 다른 후배가 많아가지고. 아휴. 그런데 이제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공무원 노조를 불법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전국에 좀 많이. 구청, 군청에.
정부에서 직장협의법을 만들어줬습니다. 공무원들은 공공성이 강한 직장인이니까 노동잡을 하지 말고 직장협의를 하시오. 이게 비슷한 거예요. 대책회의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활동가들이 모여서 밤새 토론하고 어떤 결론을 냈냐 하면 불법 상태의 노조를 설립할 역량이 있는 곳은 계속 불법 노조로 그냥 설립을 하고 이게 안 되면 합법적인 직장협의를 만들자. 이건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협의를 군청, 구청에 다 만들었다가 근데 그 송파구청에 저한테 물어봤다는 공무원이 송파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연락을 받고 저녁에 원래 모였대요. 7명이 딱 모였대요. 구청에서 한 500명 중에. 근데 세무과 공무원이거든요. 세무과의 공무원 임용 동기로 바로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거기 왔더라는 거예요. 야, 너 생각 있었냐 너?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공무원 임용 동기이고 세무과 나란히 앉아 일을 하는데 서로 말을 못했다는 거.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무원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결국 2명이 다 나중에 이제 해고되긴 했는데 근데 그들의 삶이 불행하진 않아요. 지금 보면 다 그래도 같이 있게 보람있게 삽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를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민주노총의 활동가들이 다 결합을 해서 전국의 직장협의회가 거의 동시에 노동조합으로 바뀐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이미 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존재하니까. 근데 소방관들은 직장협의회가 아직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모여가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불법인데 바로 그냥 노조로 갑시다. 막 이러니까 나이 많은 소방관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럼 너무 피해가 커진다. 우리는 당해도 너희는 남아야지. 제가 보고 있다가 역시 불을 다루는 사람들이 성격이 화끈하네요. 그랬더니 한 분이 우린 불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린 물도 다룹니다. 물불을 안 가리는 게 소방관이야.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소방관들은 24시간 맞교대합니다. 그럼 8시간을 빼고 나머지가 다 연장근로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보수 규정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연장근로에 임금을 절반 정도도 못 받았습니다. 서울 대구 광역시 상소 사업소에 똑같이 24시간 교대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상소 사업소에.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이긴 거예요. 대법 판결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법을 만든 이유는 공무원들의 연장근로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대략 예산 범위를 설정했다가 지급하라는 뜻이지 이렇게 교대 시간이 정확해서 연장근로 시간이 정확히 산출되는 직종은 법대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이게 지급받을 금액이 막 4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3년 거만 합쳐도 임금 채권이 3년밖에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계룡산에 모인 소방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전국으로 쫙 터져가지고 이거 소송을 제기할 소방 공무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15,000명의 소방 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 딜을 하는 거죠. 소방 공무원 노동자 합법화하면 이 소송 취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날 계룡산에 모였던 소방관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분이 퇴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부 청사 앞에서 1인시 시작했습니다. 소방 공무원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시작은 됐어요. 그래서 소방관 노조가 좀 더 빠를 줄 알았더니 이제 경찰 노조가 스타트는 빨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자, 미래 사회도 노동조합 어떤 형태로도 계속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유니언을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이게 법적으로는 노동조합이에요. 유니언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노동조합이야. 혹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미래 사회에도 노동조합은 어떤 형태로 계속 존재할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그 유니언을 여러분이 이제 만드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여러분이 만들려는 사회복지 유니언은 이거 굉장히 새로운 형태예요. 여러분이 이제 거의 첫 발을 딛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는 쇠하수에 머물러 있어요. 도대체 왜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까? 이게 이제 작년 강의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이거였는데
도대체 한국 사회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 기억나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무엇보다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온 자본주의 과정이 다른 나라와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조선 사회의 잘못된 점들을 스스로 깨닫고 우리 손으로 법과 제도를 잘 고쳐가면서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으로 바꿨나요? 아니잖아요. 조선시대와 대한민국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제식민지라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자본주의 체제에 덜컥 편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조선사회는 없었잖아요. 이게 근대사회에 생긴 건데 이 중세사회가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이 우리는 조금 비정상적이었던 겁니다. 근대민주공화제 국가에 필요한 사회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이 역사 속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 두 계급이 막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싸우면서 인간은 평등합니다. 왜 그런데 양반 상놈 이렇게 차별합니까?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중세가 아니고 근대사회니까 이 신분제도 없앱시다. 이런 요구가 제기되면 수백 년 세월 동안 신분제도 이익을 이뤘던 기득권 세력, 양반 계급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자기 특권을 다 내줬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 특권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온갖 저항과 방해가 나타나고 했을 겁니다. 즉 작은 제도부터 큰 제도까지 사회 제도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들이 막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깨닫는 과정이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그냥 중세 사회를 해체해버린 겁니다. 추노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곽정한 감독이 만들어낸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드라마도 저널리즘입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드라마도 언론입니다. 감독이 스스로 선정한 이 드라마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누구였을까요?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아니라 왼쪽 끝에 업복이었습니다. 양반을 암살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양반 상놈 이런 세상이 구별이 없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학생은 조선 최초의 스나이퍼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 드라마 맨 마지막 회 중에 이제 한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초복이라는 이제 노비 친구인데 이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요. 초복이가 먼저 죽어요. 근데 마지막 회에 짧은 장면만 잠깐 볼게요.
예, 드라마 하나 다 본 겁니다. 이제 중요한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의미심장하잖아요. 주먹을 꽉 쥔 노비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 체제를 바꿨어요. 직접 자기들 손으로. 근데 우리 조선 왕조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농민군이 막 고부간화를 치고 우금치를 넘어서 한양까지 진격을 해서 성벽을 사이 놓고 관군과 일진일체 거듭하다가 임금을 끌어내린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막 한국에 들어와서 막 한나라의 왕비를 무참히 살해하고 막 조선 왕조가 이렇게 이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민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면 컴퓨터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된 걸 알려주느라고 저항을 하네요. 이렇게 안 넘어가는. 짠. 네, 사실 제가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9시 44분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돼서 동정역에서 그래가지고 오래 하라도 못 하는데 이런 도덕성이 무너지는 식민지 시대 온갖 모순을 해방과 동시에 극복이 돼요. 즉 식민지라는 상황을 통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 도덕성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중요한 분야에 다 진출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극복이 되는 건데 우리는 해방에 이어진 분단으로 일제강점기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겁니다.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루어 친일파 등 반민족 행위자 청산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식민지 협력 세력이 권력의 핵심을 계속 장악했고 지금도 사회의 중요한 분야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복지 분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족을 배신했던 식민지 부역자들이 해방 뒤에도 집권에 성공해 근대화와 경제개발과 언론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주역을 계속 담당한 나라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보세요. 저런 현대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죠. 일제로부터 이제 은사 소리를 받은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그 분야에 최고의 지에 올랐던 사람들이 다 일제 때 훈장받은 사람들이고 일제 때 군사 경찰을 했던 조선인이 1,700명쯤 됩니다. 그 중에 5,000명이 이승만 정부의 경찰을 했어요. 7,000명 중에 5,000명이. 근데 프랑스는 2차 대전 끝나고 7,000명 이상을 사형 선고하고 750명 정도를 실제 집행해 죽여버렸습니다. 독일도, 폴란드도, 중국도, 일본도 이걸 다 했는데 우리만 이걸 못한 거예요. 오히려 처단돼야 될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오히려 처단을 해버리는. 이 영화의 공통점이 뭡니까? 개봉할 당시에 엄청 히트한 영화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소재가 다 분단이에요. 즉 분단 문제가 사회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었냐를 알 수 있습니다. 분단상 한국사회 노동자가 원리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집권 세력은 분단상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민주를 훼손하고 노동 기복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모든 양심 세력들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우면 그냥 끝나버리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 재판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975년도에 터진 사건입니다. 72년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73년도에 고3이었습니다. 입시 공부하느라고 유신헌법을 토시장 안 틀리게 다 외웠어요. 우리 다. 그 대학에 74년에 들어갔더니 민청년 사건이 빵 터지면서 100명 이상이 구속이 되는데 거기 고등학교 동아리 선배들이 막 여러 명 들어가 있고 거기서 막 사형 선고, 종신형, 징역 15년씩을 받고 그런 이제 운명적인 학번이죠. 제가 그런 그 다 2학년 때 이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처럼 이제 이런 사회활동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어느 날. 나중에 중앙정법이 잡혀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징역을 오래 삽니다. 보통. 제가 아는 어떤 여성도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짓긴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청부살해 했으니까.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한 20년쯤 징역 살다가 집행됐어요. 한국은 지금 17년째 사형 집행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는 가끔 하지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8명을 사형 판결하고 다음날 새벽에 바로 집행해버린 겁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 면회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직계 가족도 이런 엄청난 시대였어요 그때는. 근데 가족들이 비록 사형 판결은 받았지만 재판은 끝났으니까 면회가 되겠지. 다음날 아침 일찍 교도소에 면회하러 모였다가 이미 집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진 겁니다. 며칠 뒤에 종로가 기독교 방송 2층 강당에 기도회가 열렸는데 가족들이 와서 두 마디를 못하고 잡혀갔습니다. 인혁당 조작입니다. 이걸 다 못 외치고 끌려가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언론이 이걸 보도하지 않는 겁니다.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된 사건이 이건데 근데 시신을 가족들이 있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밝혀졌어요. 과거사 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왜 그랬겠습니까? 고문의 흔적이 너무 심하게 남았으니까 몸에. 그때 어쩌다 가족에 인도된 시신이 한 구 있었습니다. 그 시신은 발뒤꿈치가 거의 절반이 닳아서 엎어져 버렸어요. 고문당할 때 얼마나 발버둥을 쳤든지. 손톱, 발톱 20개 중에 성한 게 단 한 개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시신을 화장터로 빼돌린다는 걸 알고 신부들이 와서 막은 겁니다. 그 왼쪽 끝에 신부님이 보이죠? 근데 경찰이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결국 시신을 화장터로 빼돌렸고 저 신부님이 포크레인 맞서다가 척추를 다쳤습니다. 수술은 받았지만 몸엔 장애가 남았어요. 그때부터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저분이 바로 문정현 신부님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성직자가 있어야 그저 어딘지를 보여주겠다. 신부들이 강정마을, 철저마을 다 넘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한 사건에 판결이 두 개라 잘 모르겠다 내가 잘. 이거 그렇게 말해야겠습니까? 이걸 사건을 하는데 판결이 두 개라 모르겠다 내가 잘. 언론이 이걸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래서 제가 학보사 기자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야 언론이 뭐냐. 개도 매를 맞으면 아프다고 깨갱 소리를 내. 그게 언론이야. 이건 누군가 알려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물 작업을 한 거고 이게 제 삶의 분기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 8명을 하루아침에 사용을 시켰는데 형장 일소로 사라지게 했는데 정권이 바늘끝만큼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냥 멀쩡히 유지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웠으니까. 우린 분단 상황이잖아.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 이 불순 세력을 처단해야지. 이걸 용납하는 정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굴까요? 20살의 하중강입니다. 74년 11월 달에 처음 제가 데모에 등을 뜬 모습인데 아침 10시 반에 등을 뜨고 저녁 7시에 잡혔어요. 7명이 잡혔는데 이때는 5분 하면 잘하는 때였는데 우리가 한 30분을 했어요. 그래도 경찰이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걸. 근데 야, 이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대공에 잡혀갔는데 자기를 간첩 잡는 형사라고 소개한 수사관이 그 유인물 몇 장 뿌리고 잡혀온 20살짜리 대학교 1학년짜리를 무릎 꿇려 앉혀놓고 맨 처음에 한 질문이 뭐였을까요? 너 언제 북한 갔다 왔어? 이걸 2시간 동안 계속 언제 북한 갔다 왔어? 나중에 다 말하게 돼 있어. 나중엔 이걸 제가 거짓 허위자 밝혔다면 그게 제 그냥 공소사실이 됐을 거예요. 모든 양심 체력에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끝나버리는. 근데 이렇게 선배이 닦았던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회복지 유니언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성향들이 다 이제 그래 생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활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할 자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사흘 동안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그때는 유실헌법은 거의 뭐 징역 15년, 최하가 15년이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 제가 3일 동안 결단을 못 내리고 학교도 안 가고 방에서 뭉개고 있었더니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방문 열어보고 다시다가 3일째 되는 날 아침밥을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중학교 다니는 딸한테, 제 여동생한테, 야 지금 오빠가 하는 고민을 이 애미는 잘 모른다. 너도 잘 모르겠지. 그렇지만 괴로워하는 오빠 모습 보면서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우린 그렇게 이해하자, 가족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 우린 가족으로서 오빠의 모습 보면 그렇게 이해하자. 그런데 엄마가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그동안 가르쳤잖아. 그렇게 가르친 애미로서 이번에 오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아무렇지 않기로 했다. 그걸 어머니가 저를 보지 못하고 동생한테 말했어요. 제 여동생한테. 오빠가 어떤 결정하든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어떻게 평범한 가정주부인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도 아이들을 키웠지만 제가 각오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언니 학생회장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파업 한번 크게 하고 징역 한 2년 가까이 되겠어. 그럼 그래라 이렇게 말해야지.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당해봐야 알죠 그건. 근데 그 유신 때 그 살벌한 시대에 어떻게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그렇게 격려를 받고 결단 내리지 못하면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며칠 뒤에 이제 등사기 하나 구해가지고 밤새 우리가 직접 그때 다 밀었잖아요. 등사기 그거 가지고 새벽에 라면 박스에 담아서 학교장을 넘어 들어가고 10시 반에 동을 뜨고 저녁에 잡힌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제가 이걸 10몇 년 뒤에 풀었어요. 비밀을.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빵 터졌을 때 전국에 막 3,000개의 사업장이 파업을 하고 9시 뉴스를 켜면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몇만 명의 노동자가 도시마다 모인 현장이 계속 뉴스에 나올 때 야 이런 세상이 생기는구나. 40년 동안 만든 노동조합보다 우리가 1년 동안 더 많은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야 세상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는데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었던 역사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뉴스를 보시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정평 조합원이었다. 그걸 어머니가 40년 만에 얘기했어요. 해방공간부에 잠깐 2년 동안 노동자 활동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말씀이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은 아침에 보면 한강의 시체로 떠오르고 간밤에 죽창에 찔려 죽고 그래도 참 열심히 했다. 전쟁 끝나고 보니까 노동조합 대의원 중에 금융노조입니다. 어머니가 은혜원이었으니까. 노동조합 대의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너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었다. 이걸 어머니가 이불 속에 살을 맞대고 살던 남편한테 말을 못해서 40년 동안. 이게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2년 동안의 짧은 노동조합 경험이 그래도 평생 영향을 미치신 거죠. 근데 우리 선배들의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회복지 유년을 만들 수 있게 된 거다. 그런 생각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60만 명이고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공사회복지사,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이 14,000명, 민간 사회복지사가 6만 명입니다. 약 7만 4천 명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을 잘 조직해서 사회복지사 노동자들로서의 권익뿐만 아니라 복지 일반의 어떤 공익적 연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조직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제안해서 서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강 때 오셨던 오건호 박사 아시죠? 기억나셔요? 오건호 박사가 제가 토론할 때는 사회복지사 솔리데리티, 이른바 연대라고 하더니 엊그제부터 갑자기 사회복지사 유니온을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전향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울과 광주가 먼저 출발하면 잠자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듯이 깨어있는 사회복지사들 조직된 힘이 복지국가를 이루는 조직적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